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인자한 성군, 그리고 한글은 그가 백성에게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야기가 거대한 역사의 서막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실 훈민정음 창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위대한 군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가장 위험하고도 고독했던 비밀 작전이었죠. 왕의 위대한 업적에 감히 반기를 든 세력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과정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비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위대한 문자가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치열한 갈등과 은밀했던 전쟁의 기록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5세기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의 모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권력은 오직 한자라는 높은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양반과 지배층에게는 학문과 소통의 도구였지만 대다수 백성에게 한자는 평생을 가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죠. 글을 모른다는 것은 그저 불편함을 넘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조차 막혀버리는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밤 수많은 상소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던 젊은 군주 세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백성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글자가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이것은 그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 꿈을 실현할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간 뿌리내린 한자 중심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은 단순한 문자 개혁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와 중화 질서라는 명분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대부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은 불을 보듯 뻔했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 땅의 소리와 사람을 꼭 닮은 새로운 글자를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결심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험난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비밀 조직, 훗날 우리가 언문청이라 부르게 될 연구기관이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조용히 문을 엽니다. 이곳은 왕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대한 꿈이 자라나는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젊은 인재들,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같은 소수의 학자만이 이 비밀스러운 임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고독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을 잊은 채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언어와 소리 현상을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해 나갔죠. 이들의 연구실은 언제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하나, 붓을 놓는 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작은 발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연구 자료들은 언제나 즉시 숨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했죠. 한순간의 실수가 프로젝트 전체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 역시 단순한 지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이곳을 찾아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글자의 원리와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이자 가장 열정적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왕의 확고한 의지와 학자들의 불타는 열정이 더해지며 새로운 문자는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께서 정체 모를 이상한 글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저 막연한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일 뿐이었지만 이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왕의 비밀 프로젝트는 이제 서서히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의 거대한 비밀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
오직 선택된 몇몇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곳에서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문청이라 불리는 극비 연구기관이 그 중심이었죠. 이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오직 새로운 글자를 향한 열정과 치열한 고민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밤낮의 구분조차 희미해진 그곳에서 왕이 직접 뽑은 소수의 학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과업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붓과 종이가 스치는 소리,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낮은 목소리들만이 촛불 아래에서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파고들어 가장 과학적인 형태로 빚어내는 언어학자이자 철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세종,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옥좌에 앉아 보고만 받는 군주가 아니었죠. 직접 붓을 들고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밤샘 토론을 벌이는 가장 열정적인 연구원이었습니다. 하나의 점, 하나의 획을 두고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 속에서 왕과 신하의 구분은 사라지고 오직 진리를 향한 동등한 탐구자들만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위대한 작업이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모두의 손이 멈추고 숨을 죽여야만 했죠. 행여나 이 프로젝트의 실체가 외부로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글자는 그 싹조차 피워보지 못한 채 꺾여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일까요? 아무리 굳게 문을 닫아 걸어도 미세한 틈새로 서서히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정체 모를 기이한 일에 빠져 계신다. 근본도 없는 이상한 글자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흉흉한 말들이 권력의 심장부인 조정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의심이었지만 그 의심은 점차 뚜렷한 불안과 경계심으로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새로운 글자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반대 세력이 일제히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은 바로 집현전의 수장이자 당대 최고의 학자로 꼽히던 최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왕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올린 상소는 단순한 반대 의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중화 질서와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랑캐나 쓰는 비천한 글자를 만드는 것은 대국을 섬기는 예를 저버리는 것이며 성현의 글이 있음에도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실로 매서웠습니다.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는 최만리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필두로 집현전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바로 어제까지 왕의 곁에서 학문을 논하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왕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목전에 둔 새 글자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밀의 장막이 걷히자 고요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학자들이었던 집현전의 신료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 일제히 반기를 든 것이죠. 그 선봉에 선 인물은 바로 집현전의 수장이었던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그가 올린 상소문은 단순한 반대 의견을 나열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새로운 글자가 천하의 이치에 어긋나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대국의 문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호하고도 견고했습니다. 사대부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도덕이 담긴 신성한 그릇과도 같았죠. 그런데 왕께서 직접 나서서 근본도 없는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문명을 버리고 오랑캐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배우게 되면 학문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결국 나라의 기강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이는 왕의 애민정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향한 상소와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빗발치자 조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오직 왕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죠. 문제의 상소문을 받아든 세종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분노나 당혹감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고뇌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뜻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이들이 오히려 가장 거대한 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앙된 신료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나갔죠. 백성을 위한 글자가 어찌 대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어찌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품고 있는 철학이자 한 명의 위대한 학자로서 내놓은 흔들림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립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의 찬반을 가리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한 군주의 위대한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선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쟁이었죠. 이 순간 훈민정음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종은 이 거대한 반대의 파도를 넘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왕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가장 힘겹고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편전에서부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있었죠. 그들의 반대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성리학적 세계관과 중화 질서라는 거대한 명분을 등에 업은 그야말로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은 단호하고 서슬퍼런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지고한 문명을 가진 중국을 스스로 등지고 오랑캐의 길을 가려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는 예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참남한 일이라는 주장이었죠. 또한 어려운 한자를 익혀야만 비로소 지식을 얻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질서, 즉 그들만의 단단한 성벽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어전회에 왕의 앞에 선 최만리와 신료들은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들의 신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과 신하들이 지키려는 낡은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왕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독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분하거나 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단단한 논리로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따르는 것이 예법이라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대체 어떤 예법이냐고 되물었습니다.